그러면 비육구 사양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 성장 단계별 사료급여 특성인데요. 한우 사양 관리는 조사료랑 농어사료랑 어떻게 균형적으로 급여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아지 육성 후 때, 그리고 비육 전기, 비육 후기 때, 조사료, 농사료 비율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송아지 때는 조사료 6, 4대 6 이런 식으로의 비율이 있을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그런 사료 급여량만 지켜주시면 큰 문제는 없을 텐데, 농장의 소 형태라든가, 그다음에 증체량 이런 것들 고려해가지고 조금씩 더 추가하고, 그다음에 좀 빼주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 성장 순서인데요. 보시면 육성기 때 같은 경우는 뼈나 이런 내장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될 것이고요. 비육 때는 이제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됐을 때 근육이나 정육 이런 것들이 발육이 되고, 그래서 이제 마무리에 이제 지방이 집착이 되는데요. 요즘은 이제 프로그램들이 너무 다양하니까 굉장히 많은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 방식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고수하겠지만, 내 농장이 예를 들어서 육성 단계 끝났을 때 소 형태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를 유지했을 때 등급이 나올 거고, 그게 좀 부족하면은 그 육성 단계를 좀 더 가고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농가분들은 프로그램에 맞춰가지고 가는 경향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일하게 비육 원료를 가져가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등급이 나오고 어떤 경우는 안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등급 나온 소 같은 경우는 내가 내 소의 그 체형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료 급여량 같은 것들을 조금씩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송아지가 6개월까지가 송아지라고 그랬는데요. 거의 이제 육성 단계까지는 거의 배합사를 제한하는 거죠. 그게 이 말이 뭔 말이냐면 결국 열량을 좀 제한하는 겁니다. 이 시기는 이제 근내 지방이라든가 이런 근육보다는 골격이라든가 내장기관, 소화기관이 발달할 시기이기 때문에 풀 위주로 급여해서 올라온 게 맞고요. 그는 배합사로는 열량은 조금씩 제한해서 체중의 1.5%라든가 1.8% 정도 이렇게 제한하는 게 있잖아요. 제한해서 하는 게 맞고. 그리고 비육 전기 이제 큰 소비육 올라가면서 조금씩 사료를 증량 급여할 텐데, 이거는 이제 그 큰 소비육 단계는 다른 단계보다 증체가 좀 꽤 많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료 급여량을 늘려주는데, 이것도 처음부터 사료 급여량을 배합사로 9kg, 10kg 이렇게 급여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한 달에 500g씩 추가해서 급여해서 8kg, 9kg 올려주셔야지, 처음부터 잘 먹는다고 해가지고 9kg, TMR 14kg, 15kg 이렇게 급여해버리면 처음엔 잘 크죠. 근데 나중에는 이제 소가 출하 후기 때 사료를 안 먹는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사육해서 나가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급육 생산은 가장 중요한 게 밑소 선발입니다. 밑소 선발하실 때 이제 혈통도 보실 거고, 그 다음에 발육 상태, 그리고 건강 상태 여러 가지를 봐야 되고, 거세 시기도 어떤 분들은 송아지 사가지고 8개월 하신 분도 있고, 또 집에서 나와서 4개월, 5개월 이렇게 하신 분도 있는데, 성적은 그게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지 거세를 너무 일찍 하면은 의료가 일찍 다치니까 다른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될 수 있을 거고, 늦게 하면 할수록 증체가 더 잘 되니까 소가 좀 더 클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을 건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생각돼서 보통 한 6개월에서 8개월에 거의 거세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육성기, 그다음 피육전기 이 시기에 소화기관 발달, 근육 발달,
골격, 그다음에 사료 배합세로 제한급여, 직령급여 할 때 조금씩 서서히 시작하는 거. 비후기 출하 때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흔히 많이 발생되는 문제점이 타자입니다. 결함 이런 것들, 뭐 수송 과정에서의 이런 압박들, 그다음에 도축 과정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이제 하자역 발생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줄여줄 수 있는 방법들을 농가에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현장에서 판정하다 보면 나오는 여러 가지 등심 형태들인데요. 이건 다 한우 거세입니다. 개월수는 비슷하고요. 보시면 농가분들이 이제 보통 소를 보실 때 면적 크기 같은 경우를 많이 생각을 하시죠. 근데 저희는 이제 크기보다는 등심 형태를 많이 기억을 하거든요. 이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등심 면적이 100개 나온다 하더라도 단순하게 면적이 100개 넘어서 우리는 소가 참 잘 키웠다고 하지만 실제 이 소는 150개 정도 면적이 돼야 될 소예요. 그래서 축주께서 이 개체의 능력치를 다 발현 안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성적을 보실 때 이런 개수에 민감해 하지 마시고 이 등심 형태를 유심히 보셔야 돼요. 지금 등심 형태 같은 경우 이게 지금 제일 잘 키운 형태죠. 이게 이제 길쭉해지면서 조금씩 증량검해하면서 등판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이런 형태가 되는데요. 이런 형태의 90개라 하더라도 이분은 소를 잘 키우신 거예요. 근데 농가분들은 단순하게 뭐 120개, 150개 잘 켰다고 생각 많이 하시죠. 근데 이 개체의 유전적인 능력을 90개라 하더라도 이런 형태면 다 발현해줬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현장에서 이제 다 보는 부분이고 저희를 활용하면 내가 좀 사료의 뭐 담백가를 좀 바꿨다. 뭐 이렇게 급여 방식을 바꿨다. 그런다고 보면 무조건 이런 등심 형태라든가 근내지방 형태들을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근내지방도가 이렇게 조금씩 분화돼서 성숙되는 과정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방의 형태들이 진짜 잘 발현이 됐는지 이쁘게 이렇게 섬세하게 잘 박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뭐 근내지방도 번호라든가 그다음에 단면적의 개수 이런 거에 너무 민감해하지 마시고 실제로 이 소가 내가 어떤 사양관리라든가 사료 급여량 이런 거에 의해서 형태들이 바뀌고 있는지는 한번 파악을 해보는 게 농가의 사양관리에 그 도움을 바뀔 수 있는 그런 목표치가 좀 생긴다는 거죠. 단순하게 나는 110개 이런 게 아니라 이런 형태들을 만들어 줘야지만이 뭐 수율도 잘 나오고 그다음에 근내지방도도 더 잘 들어가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소 형태에 좀 더 민감하게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똑같은 거세인데요. 갈비 안에 이제 지방 침착, 지방이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 보이는 건데 실제로 갈비 안에 지방이 이렇게 피복이 이렇게 심하게 되고 흐를 정도 된 것들은 실제로 사료 급여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갈비 안에도 지방도 이렇게 있지만 이런 뭐 차돌이라든가 아니면 이게 근간 지방 이런 데 부분들이 상당히 지방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은 아무리 2플러스 만든다 하더라도 씨도 갈감하게 많고 그리고 수율도 안 나와서 가격도 높은 가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나 이런 것들은 육성 때부터 꾸준하게 아니 송아지 때부터 너무 사료를 과하게 급여할 게 아니라 다 필요량만 조금씩 급여해서 올려오셔야지 처음부터 막 사료질 해가지고 올라오면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되고 특히 육성 때 그다음에 큰소비육 때 증량급여 시작할 때 너무 과하게 빠르게 많은 양을 급여했을 경우에도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등심 형태인데요. 이 등판이 이렇게 벌어져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이 등판이 벌어질수록
면적이 크고, 그다음에 이게 거의 장방형처럼 많이 이렇게 퍼져 있죠. 그래서 등심이 있고, 여기 이제 등심과 특정한 측 부위고, 그 다음에 여기 배통, 배꿀이라고 많이 표현하죠. 그 다음에 늑골, 갈비가 있고, 지금 이 정도 보시면 약간 좀 등이 이렇게 골지지 않고 좀 세워진 것들, 특히 암소에서 많이 나오죠. 이런 것들이. 암소는 이제 피육보다는 주로 번식으로 많이 공용하기 때문에 거의 등이 이렇게 발달이 안 되고 좀 이렇게 마르게 키우시잖아요. 빛에서 2.5나 3 이하로 많이 키우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좀 등심이 거의 말라있죠. 그래서 이런 암소 가지고 이제 단기 비육이 들어가면 당연히 이런 정육량보다는 그렇게 지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면역도 좋고 근대 지방도 침착이 안 되고 C나 B 같은 경우 이런 형태인데요. 형태가 좀 바뀌긴 하죠. 배꼽이 넓으면서 좀 이렇게 넓어지는 B나 A는 더 심하고 A는 더 막 골지고 우리 그 속된 말로 이렇게 등에 물 부으면 물이 모일 정도로 소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야지만 이 형태들이 이렇게 정발경이 되거든요. 이런 형태들을 기억을 해주셨다가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통 많이 하잖아요. 배통이 이렇게 잘 발달된 것들이 실제로 등심도 사이즈가 큽니다. 비유구 생리적 구분이라고 써놨는데요. 그게 겨울령 3개월부터 입 4개월 출하를 하는데 주로 이제 골격 같은 경우는 송아지 때 많이 발달을 하죠. 그래서 뭐 생후 3개월 때 주로 많이 발달을 하고 꾸준히 성장하겠지만 주로 이제 최대 발달 시기가 거의 6개월 안에 거의 다 골격은 거의 정해지고요. 제일 많이 발달을 하고 반추위 같은 경우도 거의 8개월, 7개월 이 선에서 거의 완성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면적 같은 경우는 꾸준히 성장하겠지만 큰 소비육, 육성에서 큰 소비육 단계에 넘어가는 단계에서 이제 배치장을 제대로 발달하는 시기죠. 그래서 주로 이제 17, 8개월까지 크기질을 하는데 이 시기 때 많이 커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 갈비살도 이거고. 지방 교작 같은 게 근내지방이죠. 근내지방 같은 경우는 보통 13, 4개월에 분화 시작해가지고 18개월, 20개월에 조금씩 많이 제대로 됐다가 이게 지방이 분화된 것들이 지방이 점점 굵어지면서 이제 완성돼서 나오고요. 이 지방 침착이 조금씩 시작되는 단계, 완성이 되는 단계에 피하도 조금씩 지방이 두꺼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통 출하 임박이 오면은 근내 지방보다는 폐하 쪽이 많이 지방이 두꺼워지죠. 육성기도 보통 보시면 8에서 14개월 때 여기는 이제 골격이라든가 내장 쪽 소화기관이 많이 발달한 시기이고 피육전기는 이제 근육 발달이 왕성한 시기, 증체가 보통 1.2kg까지 되는 시기인데요. 사로 직량개별가 시작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근소비육 단계인데 좀 서서히 점진적으로 사로 급여량을 올릴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무리 이제 출하 24개월, 뭐 22개월부터 출하 마무리 단계가 들어가는데요. 요즘 빨리 하신 분들은 보통 28개월 정도에 출하를 하시죠. 거세 같은 경우. 그리고 아니면 뭐 29개월, 30개월. 현장에서 보면 거의 30개월, 31개월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선에서 많이 출하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송아지 아까 나왔었는데요. 송아지 아까의 반추의 발달에서 뭐 화학적 이론 뭐가 있었는데 반추의 육모 발달에 뭐가 좋냐? 단순히 우유만 먹는 게 좋냐? 곤충을 빨리 급여하는 게 좋냐? 곤충랑 어린 송아지 사료를 먼저 인공 사료를 급여하는 게 육모 발달에 제일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FT 사료 보통 4일, 7일 이내에 빨리 시작하는데요. 건초보다는 이런 사료가 먼저 급여하는 게 반추의 육모 형성에는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뿔 같은 경우 거친 게 들어가게 되면 예전에는 뭐 그런 것들이 반추의 영족을 커지게 해서 반추위를 크게 한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반추위에 상처를 준다고 해요. 그래서 가능하나 어릴 때는 우유라든가 인공 사료 위주로 해가지고 송아지를 키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반추위 이제 미생물 중에 가장
중요한 박테리아가 이제 행기적 환경에서 얼마든지 생존하는 게 중요한데, 반추위에 이제 물이 부족한 경우 미생물 성장이 좀 더디고 그러기 때문에 반추위 발달에 제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과 우유와 인공사료 이렇게 해서 급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아지 반추위 형태인데요. 이 자료는 제 자료는 아니고 다른 분과 이렇게 제가 가져왔는데 참고만 하십시오. 우유만 급여했을 때, 그다음 물과 인공사료 급여했을 때 반추위 형태입니다. 육모 발달 상태 보시면 우리가 곤충 예전에 이쁘치기를 빨리 하신 분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반추위 육모 발달보다는 이렇게 반추위에 이렇게 스크래치 같은 게 많이 나기 때문에 곤충보다는 인공사료를 급여하는 게 반추위 육모 발달한테 좋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육성기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출하시 등급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마무리 단계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제가 현장에서 있어봐도 제일 중요한 게 육성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육성기에 기본적으로 기초 체형들을 잘 만들어 주신 농가가 실질적으로 출하 때까지 출하 체중이 계속 늘어나면서 근내지방 침착까지 이렇게 완성이 돼서 나오는데 육성기의 어느 이런 구간들이 깨지다 보면 중간에 뭐 사료를 안 먹다든지 처진다든지 사료 입을 닫든지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육성기 때 비후기 때 오는 그 폐합사료, 이렇게 열량이 높은 사료로 급여갔을 때 발생되는 여러 가지 피로도 이런 것들을 가장 최소화하려고 그러면 육성기 때 충분한 골격과 그다음에 충분한 반추위, 소화기한 발달을 시켜줘야지만이 이게 그 후기 때까지 꾸준히 사료를 먹어주면서 등급이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물론 면적도 크고요. 그래서 육성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럼 육성 관리가 뭐냐? 육성의 관리는 제가 봤을 때 조사료인 것 같아요. 양질의 조사료로 많이 하는데 약간 좀 아주 거친 조사료보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영양가가 있는 사료를 급여해라. 이런 게 나중에 이제 피후기 때까지 가서 나중에 반추 영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뭐 되새김들도 왕성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사료가 충분히 공급이 돼야지만이 육성기에 이런 발육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발육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질의 조사료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육성기 때 조사료 급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육성기를 잘 급여하면 우리가 큰소비육, 피육 전기죠. 피육 중기 마무리 발육이 개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육 중량뿐만 아니라 입질까지도 많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료가 부족하고 배합사료를 과다히 급여했을 때 아까 말한 1위의 뭐 삼독증이라든가 보정각각증이라든가 그런 영향들을 야기할 수 있고요. 제1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양질의 조사료는 소장과 대장도 발달시키고요. 그래서 강질이라도 구배해서 일위 발달을 최대하게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백구레를 아까 등심의 A 형태 봤죠? 백구레 사이즈 이렇게 그렇게 크게 키우려고 그러면 그리고 후기 때까지 섭취량을 꾸준하게 유지해서 정체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육성기 관리를 충분히 잘 해주셔야 됩니다. 또 이제 비육중기 육성기의 양질의 조사료 원이 그러니까 풀은 초산 공급량을 늘린다고 그랬잖아요. 이 초산이 이 풀을 미생물이 활용해서 휘발성 지방산이라는 초산을 생성해서 이게 근육이 쌓이면서 지방세포가 분화하기 시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풀사료 급여했던 것들이 조금씩 이제 농후사로 열량이 올라가는 사료 급여에서 프로피온산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이런 세포들이 지방 부과되고 지방적이 되면서 세포가 이렇게 커지면서 근내 지방이 발달하고 근육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육성기 양질의 조사로는 만약에 제대로 관리가 안 됐을 경우에 급여가 만약에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 근간지방이 이렇게 축적이 되고 그다음에 단면적이 감소가 되는데 이거는 양질의 조사료보다는 아까 열량이 높은 사료
이런 것들을 과하게 급여했을 때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간지방이나 복간지방의 지방이 저기 침착이 되고요. 사실 아까 갈비 안쪽에 지방이 막 흐를 정도에 많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육성기 때 너무 지나치게 사로양을 많이 급여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내장 쪽의 지방이 채워지고 발달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내장 쪽의 지방은 비후기 때 열량이 높은 사람을 급여하면서 조금씩 내장 쪽에 지방이 껴야 되는데 이미 내장이 발달하는 시기에 사로량을 많이 늘리다 보면 이 내장 주위에 지방이 많이 생성이 돼요. 네, 그런 것들이 갈비 안쪽이나 이런 데 지방이 많이 침투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 이런 것들이 사료 흡착을 감소시키게 되고 근내 지방 추적을 제한하게 되고 그래서 육성기 때는 우리 흔히 말하는 뭐 갈비 양쪽에 손가락 2개가 보아야 된다, 들어가야 된다 막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백구레는 크면서 약간 갈비라든가 요각 뒤쪽에 후구 쪽 위쪽이죠. 요각이 등 쪽에 좀 보아야 된다. 그리고 엉덩이나 이런 데 보시면 그 미근부나 이런 엉덩이 살이 꼬리가 이렇게 뭐랄까 감칠 정도로 이렇게 바르게 되면 안 되고 약간 허벅지 안쪽에 살이 좀 붙은 정도로만 육성기 때는 좀 관리해야 된다. 이미 지방이 요각이라든가 아니면 미근부 쪽에 지방이 차 있어 버리면 이미 이런 복강리 지방도 많이 조금씩 차기 시작했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기의 조사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급여가 안 되고 이런 배합사료 이렇게 열량이 높은 사료를 이렇게 양을 올려주거나 아니면 제한급여 안 하게 되면 이런 근육 등심 단면에 이런 근간 지방에 지방을 축소시켜서 실질적으로 이런 배짱 같은 단면이 발달하는 걸 이렇게 좀 제해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열량이 가능한 한 좀 낮은 사료, 그렇게 높지 않은 사료 좀 조절해서 급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단백질이라는 게 CP죠. CP로 그다음 PD에 휘발성 지방산, 이렇게 초산, 프로피온산, 납산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양질의 조사라면은 볏짚은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뭐 티모시 화분가인데요. 화분가 조사려고 알팔파 두가죠. 화분가보다는 두가가 저단백질 함량이 좀 높고 TDN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조사를 하면 보통 알파파를 많이 급여하시긴 하던데 뭐 녹도에 따라서 뭐 프로비온급도 시작해가지고 그런 차이가 좀 있긴 하겠지만 가루도 좀 덜 나고 그래서 좀 괜찮은 거 좀 급여를 하셔야 되고 이 알팔파 사료 급여량을 올려주면 기본적으로 배합소량을 좀 더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화분가나 두가 이렇게 하나씩 섞어가지고 급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휘발성 지방산과 고급능 생산과 관계를 말씀드리면 초산 발효가 우세했을 경우에는 뼈 근육의 발달에 관련이 돼 있고 프로피온산 같은 경우는 조기 지방 투척이라든가 단면적이 작아서 시드급 출현율을 올라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농후사료, 배합사료는 육성 단계에는 좀 제한해서 급여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럼 등심 단면적을 어떻게 크게 할 건가? 결국 육성기 관리에 초점을 좀 맞춰야 되는 거죠. 육성 단계 다음에 비육 전기에 증량 급여하면서 체중이 과하게 늘어나는데 이 체중이 늘어나는 시기에 기초적인 체형들을 만들어주는 게 육성기잖아요. 이렇게 육성기에 백구레나 앞다리, 전구 발달을 충분히 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13, 4개월 때 이제 비육 전기 들어가면서 근내 지방도 지방 침착이 분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는 성화기 때나 이때는 비타민 좀 급여했다가 이제 전기가 올라가면서 좀 제한하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비타민 A 전구물질이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인데 이 성분이 지방세포의 분화를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는 비육 전기 이렇게 올라가는 단계, 이 단계에서는 비타민 A를 좀 제한해주죠. 그래서 근내지방 분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근내지방 형성이랑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비타민 A를 비육 전기 때 조금씩 감소시켜준다. 이거는 뭐 특별하게
안 하셔도 사료에 이렇게 다 들어가 돼 있으니까 사료의 프로그램만 잘 지키셔도 이거는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조사료 베타카로틴 함량 나와 있는데요. 그냥 이거는 알파파 건초가 좀 그 두가가 하본가보다는 좀 낮지만 티모시 하본가잖아요. 하본가가 베타카로틴 함량이 높다. 조사료 품질은 넘어갈게요. 그래서 양질의 건초를 충분하게 급여하는 게 육성기 때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 이게 결국은 이제 뭐 근내 지방도라든가 아니면 등신 단면적에 크게 하는 그 시기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두과랑 하복과 이렇게 섞어가지고 충분하게 사료를 급여해줘야지만이 반치 발달도 충분히 되고 그러면서 뭐 기초 체형도 만들어지고 비육 전기, 큰서 비육 단계에 증치량의 증가도 충분히 되고 결국에 이제 비육 후기 때 입다듬 현상 없이 충분한 사료를 먹어주면서 도체적이라든가 등지방 두께, 육량 두께도 훨씬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 단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장기비육 갈수록 지속적으로 증치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육성기에 양질의 조사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부족하면 어떻게 되냐? 부족하면은 뭐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될 수 있을 거고, 아까 말한 골격이 발달이 제대로 안 될 수 있을 거고, 위의 용적이 감소할 수 있고, 반대로 지방 두께가 증가한다든가, 단면적이 적어지니까 당연히 C 등급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장기 비육 시 사료가 반취 발달 충분히 안 됐기 때문에 입단 현상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섭취량이 감소할 수 있겠죠. 육성기 6개월령 송아지인데요. 일단 보시면 일단 배통이 옆에 좀 발달되어 있어요. 옆으로 이렇게 좀 발달되어 있고 필모가 이렇게 막 반들반들 하진 않죠. 좀 거칠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시기는 육성 단계 보통에는 배통이라든가 골격 키우는 데 초점을 좀 맞추셔야 될 것 같고 이게 결국은 비육기 사료 섭취량에 대한 연관이 되기 때문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통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또 그 농후사료를 너무 많이 급여하게 되면 이 단추위 이게 위 자체가 옆으로 퍼지지 않고 밑으로 이렇게 많이 툭 처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으로 밑으로 처지는 것보다는 옆으로 이렇게 발달되게 키워야 되고 이거 같은 게 지금 발달이 좀 많이 안 되어 있는데 더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툭 이게 좀 말라 있고요. 그다음에 송아지 이제 육성기 단계도 보시면 이렇게 뭐 전구 발달이 조금씩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지방이 차고 이건 어째요? 전구 발달이 좀 부족. 이발달한 거죠. 앞에 흉수에 지방이 차기 시작한 단계가 육성기 끝나갈 때쯤에 이제 큰소비육 들어가서 가면서 이제 측량급여가 들어가잖아요. 큰소비육 때. 그때 그러면서 이제 지방이 조금씩 차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게 막 처음부터 차 있다. 중성화진데 차 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측량급여하고 증처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지방이 차서 올라와야 되는데 전구 발달이 너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백골에 충분히 이게 발달이 되어 있죠. 앞에도 보릴 정도로 이렇게 발달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발달이 되어 있죠. 이런 형태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성 때는 이제 양질의 조사를 충분히 급여하고 열량 낮은 사료, 이렇게 열량을 좀 제한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열량을 높은 사료를 이렇게 무제한으로 급여하게 되면 이미 육성 때 이미 후기 때 나야 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미근부에 이렇게 살이 근육이 많이 돼 있죠. 갑이죠, 갑이 다. 꼬리가 묻힐 정도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 좀 공간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방이 이미 차있기 때문에 방골 사이에 공간이 없어요. 이거는 육성기 때 갑이가 된 거거든요. 보시면 살 엄청나죠. 미근부인데 뭐 미중이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미 이게 또아리처럼 이렇게 다 틀어져 있어요. 이건 후기
마무리 사료 들어가면서 나와야 될 현상들이 이미 육성 단계에 나와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 안 됩니다. 지방층이. 거의 뭐 마무리 단계의 소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소들이. 관리가 잘못된 거죠. 물론 육성 때 사료를 먹은 만큼 계속 크기 때문에 농가분들은 계속 사료를 과하게 급여하는데요. 그 등급 나온 소들은 농장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긴 하지만 그 특징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셨다가 그 형태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물론 송아지를 사와가지고 다 종자가 틀리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경우 아니라 그러면 집에서 난 것들은 최고나 최장 이런 사이즈는 좀 틀릴지 몰라도 형태들은 꽤 비슷하게 올라온다고 하거든요. 그 형태들을 기억하셨다가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대로 꾸준하게 급여하는 좀 육성 단계가 좀 덜 만들어졌다, 소가. 배통이 적다, 갈비뼈가 좀 이렇게 덜 보인다든가, 너무 많이 보여서 비육이 빠진다든가, 미분부에 이렇게 보면 지방이 너무 차있다든가, 이런 경우는 좀 이렇게 조절을 해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농가분들이 그냥 프로그램대로 막 쭉 사용하시니까, 나중에 이제 등록기를 받아오면은 뭐 씨가 많이 나온다든가, 뭐 근내지방도가 덜 들었다든가,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 형태에 따라서 내 농장의 프로그램들은 조금씩 변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농가분들이 찾으셔야죠, 그 답을. 저희들은 이제 뭐가 문제다, 자기 진단을 해주는데, 그 해답은 농가분들이 찾아서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육성이 끝나고 이제 비육 전기 단계인데요. 흔히 말하는 뭐 큰소 비육 단계라고 많이 하는데, 이 단계는 그냥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사료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단계인데, 그냥 두 단계로 하시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송아지, 그 다음에 육성기 사료 쭉 가는 분도 있어요. 아니면 큰소 비육, 마무리 사료로 쭉 가든지, 방법들은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건 농가분들이 그 경영 상태에 따라서 정하시면 될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비육 전기는 육성이 끝나온 단계부터 이제 시작돼서 21, 2개월, 3개월까지를 전기라고 많이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는 근내지방이 분화하고 조금씩 근내지방이 성장하면서 등심이 커지는 단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기 단계가 증체가 가장 많이 되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사료도 증량급여 하실 거고 이렇게 할 텐데, 이 육질을 등급 결정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왜? 지방 분화가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지방 교잡이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방 전구 세포가 활발하게 분화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단계죠. 그래서 비육전기 관리 포인트는 CP, 그 다음에 TDN, 이런 균형을 맞춰주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조사료도 육등 때보다는 많이 급여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급여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적절한 운동도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지방 분화나 이런 교잡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단면적도 최대로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급여랑 피크를 마무리까지 꾸준히 이렇게 올리신 분이 있어요. 네, 소가 이제 큰소 전기 끝나서 마무리 들어간 단계가 보통 이제 21, 2개월 빠르면 23개월 정도 들어가실 텐데, 그 급여랑 피크를 그래도 마무리보다는 TDN가가 낮은 사료로 좀 더 맞춰주는 게 맞긴 하거든요. 근데 농가분들은 배합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통 9.5kg, 10kg까지 올려줬다가 계속 그렇게 급여하신 분이 있어요. 그렇게 가면 안 되고, 큰소비육 단계가 아까 진짜 가장 빠르게 되는 단계라 했잖아요. 그래도 13개월부터 시작해가지고 17, 8개월, 20개월, 21개월까지 급여랑 피크가 맞춰줬다가 오늘 떨쳐서 일정하게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게 안 가고 잘 먹는다고 해서, 요즘은 이제 육성기 관리를 너무 잘 하셔가지고 비후기 때 열량이 높은 사료 급여해도 사료를 꾸준히 먹어주고 소화시켜주기 때문에, 그리고 커주기 때문에 꾸준히 급여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들이 나중에 이제 육량이나 이런 부분에서 손해보는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비후기 때는 제 생각은 사료 구별학은 피크로 계속 올려주는 게 아니라 좀 떨쳐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마무리 단계에서 드라이 메타 값이라고 많이 하죠. 건물 섭취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한 1kg 정도만 이렇게 급여하면 이렇게 수분함량 빼고요. 건물 섭취량이 6kg만 되면은 유지는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6kg 넘어가는 단계에 사료량이 그게 이제 근내지방에 아니면 이런 지방 형성에 사용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굳이 뭐 많은 양을 급여해가지고 불가시 지방을 많이 만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현장에서 요즘은 이제 브루셀라 동고축 때문에 계열용이 좀 낮은 소들이 많이 들어와요. 보면 한 그냥 5개월부터 뭐 11, 2개월, 24개월 거세도 많이 들어옵니다. 동고축으로 들어오면 22개월 정도 되면 지방이 거의 다 분화가 돼 있고요. 이제 한 4개월 넘어가면서 지방이 조금씩 이제 축적이 되기 시작해요. 굵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오게 되면 거의 지방이 이렇게 성숙에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근간이라든가 폐하의 지방들이 많이 껴서 들어오고 갈비 안쪽에 지방들이 굉장히 많이 침투돼서 많이 들어온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거의 뭐 90% 이상의 사료질을 많이 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소비육 단계에 넘어갈 때 농어사료, 이렇게 열량이 높은 사료 급여하기 시작할 때 조금씩 서서히 증량 급여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육성 단계 끝나면서 반축이 충분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료 급여에도 서없어 빠를 거예요. 그러다 보면 등치도 잘 되고 하니까 농가분들은 그냥 사료를 많이 급여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진짜 사료를 좀 먹어줘야 될 부분에 못 먹어서 소들이 등급이 안 만들어진 경우가 가끔 있는데 지나친 열량이 높은 사료는 조금 제한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농사료 최종 산물이 이제 젖산이 나오잖아요. 이 산을 분해하는 미생물, 산이 많이 나면 이게 이제 pH를 떨어뜨려서 반추의 산도를 꽤 떨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농어사료는 과하게 급여하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비육 전기 때 이렇게 가덕이 등날이 펴진다고 이렇게 하는데요. 큰 소비육까지 끝나고 마무리 들어가면서 등판이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좀 더 서서히 벌어져야 되는데 이미 13개월 때 등날이 퍼져가지고 지방 차가지고 막 벌어진 소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육질은 나중에 좋을지 몰라도 영양 부분에서는 마이너스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그렇게 막 과하게 비육되지 않도록 서서히 등체가 되면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일 것 같고요. 그리고 큰소 후반에 이제 5개월 정도 되면 이제 벌어진 앞다리에서부터 정이 발달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시작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말하는 견갑고래가 많이 하는데 견갑고래 발육이 많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큰소비육 단계, 전기 단계에 지방이 분화한 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이제 비타민 A를 제한해서 많이 급여하긴 할 텐데 그러다 보면 이 비타민 A 결핍에 대한 이런 부작용들이 혹시 없는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방세포가 이제 분화한 시, 그리고 근내 지방세포가 얼마나 많이 분화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확인은 안 되겠지만, 결국 사료 급여량이라든가 급여 방법들, 섭취량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확인은 가능하겠죠. 사료를 꾸준히 먹어주고 사료통이 좀 비워져야 되는데, 뭐 사료를 남긴다. 이런 경우는 좀 잘못되어 있겠죠. 그래서 가능한 피육 전기 때 사료 섭취량을 최대로 피크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사용 관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비육 전기 선인데요. 보시면 앞에 이제 조금씩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배통이 등판이 조금 형성이 되는 거죠. 과하게 벌어지는 선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체형도 거의 균형을 이루고 배통도 거의 옆으로 발달을 많이 하죠. 그래서 너무 과하게 비육이 안 되게 관리해야 된다. 등날이 좀 보이죠. 이렇게 좀 보이게. 이 앞에 사료는 좀 보시면 비육이 좀 많이 된 거죠. 그죠?
둥날이 보이는 것보다 둥날이 거의 뭐 퍼져가지고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전깃단은 좀 그러니까 보이게, 백굴에는 좀 크게,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너무 막 퍼져 있으면 나중에 이제 용량 부분에서는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서서히 증체가 되게 하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너무 과하게, 이건 후기 때 조금씩 나와야 되는데 이미 미침이 나와가지고 꼬리가 묻힐 정도잖아요. 너무 비우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거고. 이런 건 꼬리가 거의 묻혀있죠. 엄청 심합니다. 이거는 거의 이 정도는 출하 때 나와야 될 현상인데 이미 전기 때 나왔다. 이거는 육질은 뭐 잘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용량 부분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꽝입니다. 매끈하죠. 자, 우리가 출하, 이렇게 소를 보면 거의 지방이 차인 것들은 이게 거의 뭐 이렇게 울퉁불퉁하지 않고 거의 매끈합니다. 전구 지방 축출되죠. 이게 발달 엄청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차돌이. 이렇게. 그 중기 때는 이제 단면적이 많이 커진다고 했잖아요. 중차가 되면서 정량이 많이 늘어나는 시기이다 보니까 이때 급여량 피크를 이 시기에 맞춰주는 게 결국 정육 생산량이라든가 단면적도 크게 발달시킬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료도 조금씩 서서히 증량급여에서 올라가는 게 맞고요. 그래서 등심을 크게 하려고 하면 뭐 큰간지방을 발달시키지 않는 게 최고겠죠. 그래서 육성기 때 열량이 높은 사료를 조금씩 제한해서 급여하고 양질의 조사료 좀 보충을 해서 충분히 먹여주고 그다음에 비육 중기 17, 18개월 때 섭취량을 좀 꾸준하게 피크를 칠 수 있도록 좀 관리해 주는 게 후기 때 마무리 때 급여량을 피크 치는 게 아니라 이 시기 때 치켜줬다가 마무리 들어가면서 소수에 줄여주면서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전기 때 에너지 세 가지 사용법인데요. 일단 에너지가 몸에 들어오면 몸을 유지하는 데 쓰겠죠. 그리고 운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쓰고 이게 남아야지만이 이제 성장이라든가 근육 발달에 필요한 에너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다 되면 나머지 이게 지방으로 합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왜 부족하다, 에너지가 부족하다 그러면 지방 합성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적절하게 만들어주는 게 사용관리 핵심 포인트인데 결국 이게 이제 사료 급여량이라는 이야기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 영양가, 열량이라든가 CP, 함량 이런 거에 좀 더 중요하게 좀 포인트를 맞춰줄 필요가 있겠죠. 그다음 후기인데요. 근데 피후기 되면은 요즘은 예전에는 소들이 조금씩 사료를 안 먹기 시작하면 출하 때가 임박했다고 농가분들이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즘 TMR이니 TMF니 별도로 뭐 첨가제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냥 끝까지 잘 먹어준대요. 그러니까 육질은 엄청 좋아지는데 용량 부분에서 순환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아까 처음에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서류 무한정 500kg 이상까지 도체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게 뭐 나중에는 아까 보시면 그 농가 같은 경우는 단면적도 적어졌고 등지방 폐화지방도 갑자기 15.3으로 엄청 커졌고 이런 부작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빠르게 생산되는 것보다는 내 농장이 몇 킬로대 설을 만드는 게 가장 최대 수익인가를 해서 거기에 막 포인트를 주고 맞춰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면실 루핀 이게 예전에 강화에 이제 그 어떤 농가가 많이 사용했던 방식들이 많이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유포 많이 퍼져 있던데 이게 결국 면실은 결국 그거잖아요. 열량. 루핀은 그거잖아요. CPA 올려주는 이런 사료인데 그 농가 같은 경우는 육종 농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송아지나 태어날 때부터 생 자체가 38kg 막 그래요. 그리고 마무리 때 완성돼가지고 출하한 체중이 거의 1톤 가까이 되는데
보통 농가분들이 그 농장을 많이 선망의 대상으로 삼죠. 근데 내 농장은 송아지가 태어나면 23kg, 28kg, 31kg 오르는데 출하 체중 뭐 700kg밖에 안 되는데 1톤 출하하는 농가, 우수농가 견학 가서 배운 방법을 사용을 해요. 당연히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넘쳐나겠죠.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내 농장에서 출하하는 소의 형태라든가 출하 체중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목표를 갖고 가야 맞고, 그런 농가들 방문할 때 좀 비싼 농가, 뭐, 하다못해 사용관리라든가 아니면 송아지 생식처리라든가 출하 체중이 좀 비싼 농가 중에서 잘 키운 농가를 벤치마킹 하셔야지, 종자부터 틀린 데 가가지고 그거 똑같이 해버리면 당연히 그 망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내 주변에서 나랑 비슷한 사용 환경을 가지고 있고 비슷한 뭐 조건이 있는데 중에서 잘 키운데 뭐가 진짜 들은 점이 있는가 알아야 되는데 또 이런 거 있겠죠. 나는 송아지 사와서 등급을 만들고 다른 농가는 다 일반 사용하셔가지고 자우 생산해서 등급 만들면 또 이것도 차이가 있겠죠. 전반적으로 좀 조건이 비싼 농가 찾아가가지고 등급을 계산하려고 그러면 비싼 데를 찾는 게 낫고요. 그래서 후기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겁니다. 사료 섭취량을 좀 줄여주라고 했잖아요. 이제 과도하게 저사료를 또 안 주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pH나 반추의 산도나 이런 것도 계속 떨어지다 보면 결국은 소가 사료를 안 먹어요. 그래서 저사료는 볏짚이라도 무조건 후기 때는 조금씩 주는 게 낫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섭취 중지나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육색이라든가 집안색 관리 여기에 또 추가하면 하자, 결함 이런 거. 비후기에 가면 체중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발목이라든가 특히 한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발목이 가늘고 해가지고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바닥이 특히 겨울에 이런 부분들에 많이 미끄러져가지고 오늘도 보니까 판정하면서 보니까 발목 부러져가지고 나온 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결함에 외상으로 제가 체크를 하긴 하는데 가격이 한 키로당 1,000원 정도로 빠집니다. 그래서 육색, 지방색도 물론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런 마지막에 출하돼서 그 소 내릴 때까지 이런 과정들 좀 안전하게 좀 이송돼야 되고 농장에서는 이제 관리하실 때 바닥 관리 좀 힘드시더라도 너무 미끄럽지 않게 좀 관리해 주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후기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방세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제 보리 같은 거 급여 많이 했죠. 지금도 많이 하는가 모르겠는데 지방색 같은 거 이런 거 그다음에 지방 경도 이런 거 강화하기 위해서 보리를 조금씩 급여했었고 그다음에 풀사료 같은 경우는 가능한 후기 때는 급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풀사료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뭐 지방세를 노랗게 하고 육성을 좀 끄맣게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지방색은 관리할 때 풀사료는 후기 때 급여하지 말라고. 출하 한 2, 3개월 전에는 보통 사일리지나 청춘은 급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기 때는 지나치게 사료 섭취가 중지되게 관리하면 안 되고, 그래서 후기 때면 체중이 보통 이제 700kg 이상 되기 때문에 서로 좀 유심히 좀 관찰하고 세심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후기 때 사료 섭취 중지가 발생되는 거는 아까 육성 때 충분한 골격이라든가 반추위 발달이 미약하게 발달했다 그러면 이 비후기 때 오는 피로드 이런 것들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성 때 양질의 조사로 다급하면서 충분히 운동도 시켜주면서 반추위 발달을 최대로 끌어올려줘야지만이 후기 때 열량이 높은 사료를 급여해도 그걸 견딜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지만 등급이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런 후기 때는 사료 섭취 중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되고요. 소는 특징적으로 보면 소는 한번 사료를 먹고 침이 묻어있으면
사료를 섭취를 안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사료 고르기라 그러는데 시간 좀 되시면 좀 시간 어느 정도 지나면 한번 썰어서 한번 모아주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섭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여름에 이제 습하거나 이럴 때 그냥 사료도 청소 안 하고 그대로 곰팡핀 채로 그대로 놔놓는 농가 가끔 있어요. 그런 관리도 충분히 해야 되고, 그리고 음수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음수도 농가 같은 경우는 좀 깨끗하게 유지해가지고 물도 충분히 급여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거는 지금 조사로 절단해서 급여하는 거 보이던데 보통 농가분이 귀찮아서 그냥 볏짚 한 단 딱 놔두고 그냥 말죠. 그러다 보니 소들이 뭐 사료도 골라먹고 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섭취량을 좀 이렇게 올려주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그러면 소들과 먹기 좋게 좀 세절해서 급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아까 전기 때, 이렇게 육생 때는 등날이 좀 있어도 됐지만, 후기 때는 등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등이 골진다고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데, 등판이 평평하고 좀 골이 져야지만이, 비육이 잘 됐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등판은 가능한 한 평평하거나 아니면 골지게. 옆에서 봤을 때 등이 구부러지지 않고 일자로 펴져야지만이 도처짐이 많겠죠. 등이 이렇게 휘어져 있으면 아무래도 체장이 짧아지다 보니까 도처적에는 이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날은 가능한 한 펴지면서 등은 구부러지지 않고 그리고 등판은 약간 좀 벌어지면서 이렇게 좀 평평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양지가 앞에 좀 많이 발달해 있는 것들이 지방 치차에 잘 되기 때문에 근대 지방이 높을 가망이 많습니다. 그리고 후기 때 이제 비타민 A, D, E 제제, 종합 비타민제 같은 거 급여하실 텐데 이게 큰소비육 단계에서 비타민 A를 좀 제한했던 그런 게 좀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후기 때 결핍 증상이 나오지 않도록 조금씩 이제 소를 유심히 좀 관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출하 때 보면 육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뭐 셀레늄 같은 거, 비타민제 이런 것들을 조금씩 급여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좀 소를 좀 안정을 취해서 출하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저역 발생도 줄어드는 것 같아요. 지금 피후기 사진인데 등판이 팽팽하잖아요. 팽팽해서 좀 걸려 있긴 한데 백골은 여전히 크죠. 앞에 지방 이렇게 행소 발달 있고 평평하죠. 근데 보통 암소 같은 경우가 본식으로 많이 공용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등판이 이렇게 펴지지 않고 이렇게 약간 세워져 있잖아요.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이런 소들이 등심이 아까 보시면 사진 중에 이렇게 약간 세모 삼각형 모양이 있잖아. 이 삼각형 모양이 등심이 되는 거예요. 등판이 펴지면 펴질수록 정방이 등심이 되겠죠. 더 걸지면 더 크겠죠. 동그라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등날이 어쩝니까? 이렇게 펴져 있죠. 펴져 있거나 좀 걸져 있거나 이렇게 쭉 펴져 있습니다. 이거는 등판이 어째요? 좀 휘어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이렇게 휘어 있죠. 아무래도 도체중에는 조금씩 양이 있겠습니다. 지방 발달. 그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하나 또 보는 게 이게 이 하기연부인데요. 우리 정모 같은 거 보면은 하기연부가 거의 평평해요. 이 평평한 소들이营養이 좋겠죠.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보다 하기연부가 평평하게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성경말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고기양이 많으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게 직사각형 모양인데 환경입니다. 우선 환경 같은 경우는 뭐 잘하고 계시는데 요즘 겨울에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닥 관리가 좀 돼야 돼요. 그다음에 새바람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우군 분류 많이 말씀드리는데 우군 분류 실제로 많이 안 하시죠. 왜냐하면 막사에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냥 있는 거 그대로 그냥 그리고 또 군 분리하면서 스트레스 이렇게 받고 하니까 그대로 쭉 올라오는데 출하하시면서 이제 출하 체중이 편차가 심하면 제가 봤을 때는 우군 분리를 한 번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보통 이제 큰 소비육 좀 들어가서 아니면 보통 소는 그 18개월까지는 서열이 정해지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보통 18개월은 너무 늦고 큰 소비육 들어가기 전에 너무 이렇게 층화되어져 있으면 한 번 정도는 낙사 여유가 있으면 군불을 해주시면 출하 체중이 그렇게 편차가 이렇게 심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농가들 다녀보면. 그래서 가능한 한 출하 체중이 뭐 어떤 거는 800kg, 600kg다 그러면 중간에 큰 소비육 들어가기 전에 한번 이게 막사가 여유가 있을 때입니다. 우사가 여유가 있으면 한 번 정도 공부를 해서 올라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보통 우광이 보통 4, 5곱하기 8, 5 곱하기 10 이렇게 있을 텐데 어떤 농가들은 뭐 우사 막사 크 사이가 4, 5, 8에 6마리 이렇게 들어가는 거 가끔 있더라고요. 그건 너무 밀식 사유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안 되고 보통 5 곱하기 10에서 한 4마리 정도가 흔히 많이 지금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한 사료조 이런 관리 예전보다도 요즘은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농가분들이 교육을 많이 다니시고 그 음수 관리 이런 것들이 보면 겨울에도 약간 좀 미지감을 나오게끔 해가지고 글라이핀도 많이 있던데 그 사료 섭취나 이런 것들을 올리시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가장 깨끗하게 유지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바닥 관리 같은 경우 특히 서열이 강한 소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사료 딱 먹고 나서 돌면서 사료통에다 똥 싸요. 오줌 질질 데리고 그런 경우는 안 되겠죠. 그런 거는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되고 그러면서 소들이 조금씩 미끄러지고 하는데 그런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아까 말한 적정 사육밀도 준수 5 곱하기 10에 보통 4마리, 5마리 정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 개체가 많으면 우열이 되게 심해지는데 근데 보통 이제 개체의 우열이 정해지지 않는 시기는 송아지라든가 입성 단계에 대한 좀 개월수 낮은 단계에서는 크게 이렇게 문제가 없긴 한데 단 육성 같은 경우는 이제 골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달한 시기이기 때문에 햇빛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운동 같은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밀사를 안 하는 게 솔직히 맞아요. 별도로 다툼은 없겠지만 여유가 된다 그러면 그래도 좀 적정 사육들을 준수해가지고 가는 게 맞습니다. 아까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서열이 정해지지 않는 그런 단계에서는 체중대에 따른 우근벌이를 해줘야 된다. 단 내가 출하 체중이 일정한데 하게 올라온다 그러면 그런 기술이 있다 그러면 굳이 군분리할 필요 없어. 스트레스 받는데.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심하면은 한 번 정도는 해주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보면 알겠죠. 이게 체구가 다 틀린 거잖아요. 분명히 나중에 출하 체중이 틀려지거든요. 한번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체중에 따라서 공부를 해주는데요. 농가분들이 딱 봐서 이게 보면 대충 몇 킬로 뜨는지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도 있긴 하던데. 그다음에 사료도 관리하시는 분 있는데. 인천, 강화 쪽에 이제 농가분들 이렇게 잘 돼 있던데, 이 바닥 같은 거 지금 이게 시멘트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걸 다 뭐 이렇게 까셔가지고 깨끗하게 관리하시는 분도 많고. 그리고 잔량 나오면 침 한 번 묻으면 살 잘 안 먹으니까 걷어내든지 아니면 별도로 이렇게 해서 사료 고르기 해서 또 급여하시는 분도 있고 가능한 한 이제 큰 소비국 단계에서 사료 거의 안 남기게 꾸준히 이렇게 먹어주면 좋죠. 증체 좀 잘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사료조는 깨끗이 해서 이물질 없이 만들어주면 사료 뭐 효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니까 중요하겠죠. 바닥관리 잘 되어 있는 건데요. 이렇게까지 관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너무 깨끗한 것 같은데 아마 청소하고 바로 왕개 같은 거 톱밥인가 이렇게 깔아놓은 것 같은데요. 바닥관리가 좀 잘 돼 있어야지만이 소들이 편하게 앉아서 쉬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좀 줄여주고 그다음에 쉬면서 증축되면서 사회효율도 좋아지니까 소가 거의 하루에 아까 8시간 이상 반출한다 그랬잖아요. 반출 서서 하지는 잘 않잖아요. 앉아서 편하게 쉬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쉴 공간들을 바닥 관리 하면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일본하고 참고로 이 자료는 제 자료가 아닙니다. 그냥 제가 어디서 가져온 자료인데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 이렇게 관리를 한다고 해요. 별도로 이렇게 똥자리가 따로 있고 약간 경사지게 해가지고 이쪽에서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들이 만들어져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농장을 몇 군데 다녀보면서 이렇게 된 데는 제가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도 관리하는데 여유가 되면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별도로 이거는 똥자리랑 휴식 공간이 이렇게 별도로 분리되게 있을 수 있게끔 농가에서 좀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이게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보면 소들이 쉬고 있잖아요. 적정 환기 관리인데 팬이 일정하게 한쪽 방향으로 잘 되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이렇게 관리하고. 또 어떤 농가는 여기 이외에 말고 옆에다 이렇게 해놓은 농가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소들은 이제 반추하고 이렇게 트럼하고 하면서 가스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분출할 수 있게끔 좀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팬 관리 이런 것들, 바람이 이렇게 너무 직각으로 안 오게 옆으로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퍼지게끔 이렇게 바닥 관리 해줘야지 바닥도 마르고 이런 가스 같은 제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관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겨울철 이제 팬 가동인데요. 겨울철에는 거의 팬 가동 많이 안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옆에 제 생각에는 이게 밑에 여는 것보다 위에 넣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밑에 넣으면 이렇게 새바람 들어오면 또 추워질 것 같아서 좀 위쪽을 열어주는 것도 하는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적정 출하 시입니다. 그러면 농장에 맞는 적정 출하 시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상당히 고민될 겁니다. 제가 처음 강의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내 농장의 목표가 단순하게 2+A 가격 얼마 이게 아니라 정확히 등심 단면적 몇 개, 등지방 몇 미리, 흙내명도 얼마 이 정도까지 이렇게 맞춰달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개월령이 쭉 가면 다 좋아지면 좋겠지만 실제로 막상 키워오면 이렇게 안 되거든요. 보통 근해지방도 같은 경우는 보시면 거의 한 8개월? 거의 제대로 됐다가 조금씩 이게 줄고 있어요. 물론 30 이상계가 조금씩 올라가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20개월부터 쭉 20개월이면 큰 소비육 끝나갈 때쯤이고 21, 2개월에 이제 마무리 이렇게 처리하시는데 그때부터 급격히 올라가겠죠, 지방이. 근데 결국은 이게 30개월 넘어가면서 조금씩 서서히 만만해졌다가 아예 이제 39개월 소 같은 경우는 떨어지는데 물론 이제 39개월, 거기서 39개월이라 그러면 보통 소가 좀 안 좋아서도 오래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의미 없는 자료나지만 거의 30개월, 28개월 이상, 30개월 이상 넘어가게 되면 흉내지방도 자체가 그렇게 급격하게 성장하지는 않는다, 좋아지지 않는다 이렇게 알면 될 것 같고요. 단면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면적도 이제 마무리 들어가면서 이게 큰 소빅 단계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육량이 이렇게 많이 성장한다 그랬잖아요. 그 시기는 급격히 발달하겠지만 실은 비육이 끝나가는 이런 마무리 단계는 실제로 단면적 사이즈가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육성기에 양대 주사로 다급하는 문제, 그다음에 큰소 비육사로 들어가면서 그다음에 사료 서서히 증량급여하는 거 이 부분을 말씀드렸죠 제가. 그래서 굳이 30개월 넘어가면서까지 가져갈 필요가 없다. 등지문도 보시면 알겠지만 30개월 넘어가면은 거의 뭐 안반항이 되긴 하겠지만 반대로 단면적이라든가 근해지방도가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기 때문에 굳이 30개월 이상까지 가져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거의 30개월 전후로 해가지고 그새는 추가하는 게 맞습니다. 다음 사육 계열령에 따른 A랑 C등급 치료진인데요. A등 같은 경우도 24개월 되면은 거의 이제 마무리 시작해가지고 한 2, 3개월 지날 때인데 이때는 거의 뭐 A등급 출연율이 높습니다. 왜 이제 개월수 늘어가면서 A등급 출연율이 떨어지겠죠. 왜 반대로 이제 피하라든가 다른 지방이 두꺼워지고 반대로 C등급도 어느 순서 적정 수준이 보면 29개월 선에서 거의 맞춰졌다가 거의 교차하는 얘기인데 거의 그래서 29개월, 30개월 이쪽 출하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C등급도 늘어난다. 그럼 내 농장의 출하 적기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나와야 되겠죠. 보시면 지금 교차하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단면적이 쭉 계속 아까 말한 29개월이
이 부분이 있던 거. 뭐 반대로 우리 농장은 뭐 30개월 키워도 등지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안 두꺼워진다 그러면 당연히 더 가도 되겠죠.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걸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 등심 단면적 평균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개월별로 해서 쭉 추라하는 성적이 있을 거고 등심만 이렇게 쭉 있을 거고 여기에 만나는 시점 이 시점이 보통 추라하는 적기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추가될 게 이제 가격도 있긴 있겠지만 가격이 잘 나오는 선, 그 마지노선이 보통 이제 31, 2개월 선 이렇게 있는데 이 선을 농장들이 내 농장만의 특성을 갖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마무리인데 그러면 내 농장의 소득을 어떻게 높일 건가? 일단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아까 말한 등급 판정 기준 같은 거 명확히 일단 숙지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사업에서 어떻게 출하할 것인가 나름대로 목표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단순하게 뭐 1, 2 플러스 등급 이렇게 설정을 해도 되겠죠. 근데 목표 설정 가능한 한 좀 세세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개체별 기록 관리가 좀 있어야 돼요. 우방의 기록 관리 특히 중요하겠죠. 개체가 어떤 건지도 잘 모르고 하면 안 되겠죠. 내 농장의 출하 적기 뭐 30개월은 30개월, 20개월은 29개월, 27개월이다 그러면 27개월에 맞는 또 나름대로 사용관리 프로그램을 또 나름대로 또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 농장에 맞는 적합한 사용관리를 하는 게 가장 맞습니다. 이 사용관리는 정답이 없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다양하잖아요. 그 프로그램 중에서 내 농장에 맞는 그 프로그램을 찾으셔가지고 내꺼화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뭐 프로그램들을 사용해가지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프로그램에서 중간에 뭐 사료 교체 시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다음에 급여량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소상태 보고 파악을 하는 게 먼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철저하게 돼야지만이 소득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뭐 현장에 이제 오래 있다 보면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부탁 아닌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도 대한민국 수산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고, 농가분들도 또 대한민국 수산을 위해서 열심히 또 일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등급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아주 잘 나올 수도 있고, 농가분들은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잘 나오면 내가 잘 키워서, 물론 그렇죠. 근데 안 나오면 내가 못 키운 건데, 평가사 탓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농장 처음에 이렇게 대면에서 만나봤을 때 이야기해보면 저희 평가사는 유일하게 토지 상태를 면밀히 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말을 들어봐야 되는데 왜 등급 잘 키웠는데 왜 등급 안 줬어요? 이렇게 먼저 막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일단 설명을 충분히 들어보고 문제가 뭔지 이렇게 파악이 되면 내가 도체를 어떻게 사용 관리했는지 복기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내가 사료 교체 시기가 너무 빠르지 않았나? 사료가 소가 좀 안 됐는데 내가 너무 사료를 너무 많이 빠르게 교체하지 않았을까? 소가 너무 과하게 비육되지 않았을까? 중간에 어디 아팠는데 내가 너무 관리를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복귀가 좀 필요한데 그런 게 많이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현장에 많이 안타깝던데 일단 등급이 안 나오면 평가사 쪽에 연락해서 설명을 들어보고 그러고 나서 사용관리를 개선하려고 노력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바뀌거든요. 두 번째도 결과가 안 좋으면 고민해야 되는데 남 탓을 하면 안 돼요. 물론 소는 생물이다 보니까 너무 원체 편의가 다양하고 여러 가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본인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축주께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결과가 좋지 않았을 경우에는 남 탓보다는 먼저 나의 사용관리가 뭔지 중간에 뭐 특이사항이 없었는지 한번 체크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량하면 이제 후대 검정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요즘은 후대 검정 외에 별도로 개체 예전 능력 평가하는 그런 방법도 있긴 하지만 거의 후대 검정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후대 성적이 안 좋으면은 도태하고 좋으면 뭐 암수를 그냥 좀 가져가려고 노력하실 텐데 중간에 제가 등심 형태의 사이즈 설명하면서
개수보다는 형태에 좀 민감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등심 사이즈가 아무리 개수가 많다 하더라도 등심 형태가 완성이 안 되는 경우에는 척추가 사육을 잘못한 거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덧치사 확인하는 걸 제가 추천드리고 싶고, 물론 아무 때나 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전에 일반 작업장들은 아마 가시기 힘들 거고, 일반 뭐 농취업 같은 경우도 공판장도 가기 쉽지 않은데, 저희 강전나 같은 경우는 낮으로 출하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오픈해놨어요. 그래서 미리서 연락만 주시면 도치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그런 부분들 저희를 충분히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좀 이렇게 그 소통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좀 많이 활용해 주시고, 그리고 사양 관리 좀 개선하는데 많은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초음파 측정 같은 거 많이 활용하시는데, 그 위쪽은 초음파 측정 거의 안 합니다. 왜? 거의 개통출하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뭐 초음파 찍어가지고 금리지방도 좋으면은 개통출하하고 안 좋으면 무시장에 팔고 문전거리하고 이렇게 많이 활용하시는 것도 아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원래 초음파 측정은 이제 예전에 임신 진단이라든가 뭐 23, 4개월 때 찍기 시작해가지고 뭐 소형태가 어떤지 확인하고 사료 급여량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그다음에 사료 그다음에 뭘 급여할 건지, 어떤 단계를 급여할 건지, 이런 것들, 뭐 질병을 어떻게 발견할 건지 이런 것들로 활용이 돼야 되는데, 너무 그게 이익적으로만 활용이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긴 한데, 초음파 측정은 굳이 뭐 서로 스트레스 뭐 줄 필요 없고, 굳이 개통출 하실 거면은 촬영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도축 안 하고 그 초음파 진단한 그 결과값으로, 근내지방도나 이런 결과값으로 뭐 더 어떻게 사용할 건지 그런 방법은 나올 수 있겠지만, 이걸 뭐 어떤 이익적인 뭐 금전적인 것 때문에 활용하는 것보다는 계량 쪽에 이렇게 맞춰가지고 활용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또 민원 문제는 원인을 먼저 파악을 먼저 하셔야 돼요. 이 민원에 대한 것들을 남한테 전가하는 것보다는 내가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는 먼저 원인 파악이 먼저일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도축장에 방문했을 경우는 뭐 오늘 출하했는데 새벽에 전화해서 이렇게 오늘 갈게요 이게 아니라 뭐 2, 3일 전에 이제 미리 연락을 주셔야지 저희도 준비를 하거든요. 물론 이게 방문하려고 그러면 공판장 이런 데 먼저 알려야 되고 거기 검사한테 알려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2, 3일 전에는 알려주셔야 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올 수 없습니다. 보통 한두 분 정도 이렇게 해서 모아서 올 수도 있겠는데, 뭐 오늘 교육받으신 분들이 오고 싶다 그러면 언제든 저는 환영하니까 뭐 제 이름 대고 뭐 이렇게 제가 오라고 그랬다고 말하고 미리서 연락 좀 주시면은 현장 도착하기는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는 축산물 유통 정보 정보센터라는 이런 웹이랑 그 다음에 홈페이지인데요. 여기 들어가면 이제 축산 관련 이런 유통 정보라든가, 그다음에 가격, 통계, 그다음에 등급 정보 365 플러스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정보들도 활용하면 뭐 사양 관리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운영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뭐 2시간 이상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많은 걸 전달하려다 보니까 중간에 이게 좀 말도 좀 삐딱하게 좀 꼬이고 하긴 했는데 너무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도 항상 이 대한민국 축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평가는 한번 믿어주시고, 항상 뭐 좀 불만이 있더라도 열심히 한다고 고생한다고 다독여 주시면 더 앞으로 뭐 지역 축산 발전이라든가 대한민국 축산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제 평가원이 되겠습니다. 장시간 뭐 다른 분들 이렇게 좋지 않았는데 뭐 잘 들어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교육할 기회가 있으면 다른 주제로 한번 대면해서 만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